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어떤 기분 드세요?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 번쩍이는 최첨단 장비들, 왠지 여기만 오면 내 생명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 같은 묘한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이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업무 리스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건 보람보다 사실 깊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신입 간호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환자를 회전시킬 수 있는지 그 기계적인 시스템부터 배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이라는 거대한 공장 시스템 속에서 소모품처럼 다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욕먹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병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는지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하나씩 폭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병원 관계자들조차 자기 가족들에게만 몰래 귀띔해주는 치명적인 금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믿었던 병원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그곳, 바로 응급실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조금 아프다고 무작정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니, 아프니까 응급실 가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내부자들은 응급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순서 정하는 도박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열이 좀 나고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묻죠? 그러고는 한참을 방치합니다. 옆에서는 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트리아제라는 중증도 분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철저히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3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내 뒤에 온 사람이 단지 더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들어가는 꼴입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몇 시간을 대기만 하다가 의사 얼굴 딱 3분 보고 나오는데 나중에 영수증 받아보면 응급의료관리료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찍혀 나옵니다. 치료비가 아니라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던 자릿세를 내는 격이죠.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응급실에 많이 올수록 병원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고통받으며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동네 일반 병원에 갔다면 벌써 주사 맞고 집에 가서 쉬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땐 무조건 대학병원이 아니라 응급의료 포털이나 앱을 통해 주변에 야간 진료를 하는 2차 병원이나 의원을 먼저 찾으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119 구급차를 탈 정도의 위급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만 뺏는 가장 비싼 대기실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정말 목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바로 자신이 먹는 약이나 과거 질병을 의료진에게 숨기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평소에 드시는 약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그냥 영양제 좀 먹어요 하거나 예전에 수술한 거 별거 아니에요라고 대충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성병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혹은 다이어트 약 같은 건 부끄럽다고 숨기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사소한 다이어트 약 복용 사실을 숨겼다가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안 깨어나서 환자가 사망할 뻔한 걸 직접 봤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는 정보까지 꿰뚫어 볼 수 없어요. 병원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묻는 건 사생활을 캐려는 게 아닙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사소한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수술 중 지혈을 막을 수도 있고 마취제와 만나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병원 측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면 환자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과 가족의 몫이 되는 거죠.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지금 드시는 약 봉투를 사진 찍어 두거나 아예 약을 챙겨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 기록이라도 간호사에게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봅니다. 여러분의 비밀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사히 병원 문을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솔직함이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기초 중의 기초였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상으로 찍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병원 가서 답답하다고 간호사나 의사한테 소리 지르거나 막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야 좀 더 신경 써주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최악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업계에는 전자의무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료 기록이죠. 근데 거기에는 병명만 적히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태도, 특이사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요.
저희끼리는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차트에는 예민한 환자 같은 특수 코드가 붙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의료진도 사람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환자가 오면 간호사나 의사는 본능적으로 방어 진료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혹시 모를 추가적인 케어를 고민해 주는 대신 딱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의 환자라면 이거 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챙겨줄 것도 블랙리스트 환자에게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고 차갑게 끝내버립니다. 혹시라도 말을 섞었다가 꼬투리를 잡힐까봐 겁이 나니까요. 결국 여러분은 똑같은 돈을 내고도 병원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최상의 서비스 대신 최소한의 방어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병원에서 원하는 걸 얻고 싶으시다면 소리 지르는 대신 정확한 워딩으로 요구하세요. 지금 제가 대기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의료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의 치료 결과가 좋아집니다. 병원은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협상하는 곳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요즘 들어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입니다. 바로 유튜브나 SNS에서 본 의학 지식을 내 상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나오시죠? 좋은 정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 속 의사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유튜브에서는 이 약 먹지 말라던데요. 이 수술법이 더 좋다던데 왜 이걸로 안 해주세요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내부자들은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는 대중을 위한 일반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수 케이스거든요.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 기저질환, 체질을 다 알고 있는 건 눈앞에 있는 주치의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걸 두고 필터 거품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와서 전문가의 진단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사가 소신 있게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등살에 밀려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딴소리들을 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말지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자, 여기까지도 어이가 없는데요.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퇴사할 때까지도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모습입니다. 바로 퇴원 후 주의 사항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퇴원 수속만 밟으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집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며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술, 담배 바로 하시고 약도 귀찮다고 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학병원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서둘러 퇴원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다음 대기 환자를 받아서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병원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은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퇴원할 때 간호사가 나눠주는 종이 한 장, 그거 그냥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거기 적힌 식이요법, 활동 제한, 복약 지도는 여러분이 다시 이 지옥 같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이 지침을 어겨서 재입원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네 하면 어김없이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문제는 재입원을 하면 처음보다 치료가 훨씬 더 힘들고 돈은 2배로 든다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어차피 환자는 계속 밀려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퇴원 교육을 받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녹음을 하거나 핵심 내용을 크게 써달라고 하세요. 특히 이 증상 나타나면 바로 병원 오셔야 합니다. 라는 경고 문구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퇴원 후 첫 일주일이 여러분의 향후 10년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대학병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내부자의 시선에서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모르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나 수익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해서 최고의 치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을 아껴주고 어쩌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험사 직원들이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그 보험의 정체에 대해 폭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구